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 대학의 미즐입니다. 7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존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도 미존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요한 공지사항을 두 가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처음으로 미존 올인원 멤버십 40% 할인 행사가요.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공지를 드린 것처럼 화요일 날 자정에 마감이 되거든요. 따라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깜빡하신 분들께서는 남아있는 24시간 안에 가입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요 2024년 하반기까지는 또 다른 행사를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할인 행사가 없을 예정이니까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커뮤니티 탭에 올라온 포스팅을 보시면요 제가 펜딩의 카카오톡 상담 링크라든지 이메일도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따라서 프로모션 가입에 어려움을 겪으시면 여기 연락처로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미존 올인원 멤버십의 후기를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요. 지금까지 총 216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과연 미존 멤버십 가입할 만한지 기존의 멤버분들께서 남겨주신 피드백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40% 할인 시크릿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40% 할인된 가격으로 미존 멤버가 되실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24시간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휴가를 갑니다. 근데 휴가를 좀 긴 기간을 가거든요.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한 달 살기라는 컨셉으로 이제 여행을 장기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우리 가족과 말레이시아에 가면요. 페낭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페낭으로 한 달 동안 한 달 살기를 가거든요. 물론 이제 한 달 내내 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도 하고 특히 미존 멤버분들을 위한 포스팅은 지속적으로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국에 이제 살면서 보통은 일하는 시간이요. 최소한 한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휴가를 가서도 12시간 이상 일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으로 확 줄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중에 4시간은 유튜브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데 좀 소위를 하고요. 나머지 4시간은 미존 멤버분들을 위한 포스팅에 전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요 미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의 길이가 확 짧아질 것 같습니다. 맥시멈 한 2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는 한 5가지에서 6가지의 기사를 함께 읽어드리고 있는데 3가지 정도로 줄여서요 그날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뉴스를 가지고 미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미존 올인원 멤버십에 올려드리는 기사는 하루에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아무래도 3가지만 선정을 해서 유튜브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기사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단 한 달이라도 미존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피력해 봅니다. 자, 그러면 휴가를 앞두고요, 7월 2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먼저 확인하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굉장히 확연하게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일단 상단 쪽을 보시면 대부분 빨간색이고요. 아래쪽은 대부분 다 푸른색입니다. 특히 푸른색은요,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많죠. 물론 이제 S&P 500에 속해 있는 대형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메가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다. 따라서 시장 폭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갔겠죠. 하지만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수의 흐름은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면 종목일수록 주가의 하락 추세가 더 도드라졌는데요. 엔비디아가 8.75%나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7.48%, AMD는 무려 16.5%나 떨어졌습니다.
뭐 구글이 4% 가까이 하락했고요. 아마존이 6% 가까이 하락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63, 애플이 마이너스 2.70,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같은 경우도 4.43%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시면요. 일라이 릴리가 있는데 무려 10%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따라서 그동안 많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 밖에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흐름을 좀 볼 텐데요. 일주일간에 2.36%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지수가 2.36% 떨어진 것은 굉장히 커다란 낙폭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나스닥은 더 심각하죠.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만에 4.12% 하락했거든요. 따라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조정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 자금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러셀 2000을 보시면 일주일 동안 1.03%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S&P 600을 보시면 일주일간 주가가 1.74%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은요, 그동안 수익을 안겨줬던 메가테크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수혜주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와서 그동안 부진했던 소형주로 옮겨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요,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인가, 금방 바뀔 것인가, 아니면 한동안 몇 개월 동안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거는요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투자하면서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따라가면서요,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개별 종목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성장주의 이름을 보시면요, 가장 위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이는데요, 주가가 무려 27%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코인베이스도 18.24% 상승을 했고요. ARKB, 여기까지는 다 비트코인 수혜주죠. 16.8% 상승했습니다. DJT가 13.27% 올라가면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IMMR이 13.25%, 이멀전이죠.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플러스 12.76, SQQQ 플러스 12.65, PGY, 파가야 테크놀로지가 12.6%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이 12.1% 상승하면서 67,290에 가 있고요. 오픈도어가 플러스 8.41, 소파이가 7.17%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와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보시면요, 버진 갤럭틱이 20.93% 폭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사운드 하운드 AI가 마이너스 20.48%, 솔라 엣지 마이너스 18.83,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18.08,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17.87, 루시드 마이너스 17.65, ASML 마이너스 17.50, AMD 마이너스 16.54, 나비타스 마이너스 15.51, 울프스핏 마이너스 15.34, 스테미 마이너스 14.58%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공통점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청정에너지 종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ASML을 위시한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인데요. 이 부분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뒤흔고 있는 두 가지의 컨셉이 있는데요. 하나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리 인하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종목이 있죠.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자, 이렇게 17.87% 일주일 만에 급락한 이유가 있었죠. 지난주에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오류로 인해서 전 세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시스템이 멈췄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컴퓨터가 불통이 되면서 전 세계가 멈춰버리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죠. 따라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미주온 탑 18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제타 글로벌이고요. 주가가 16.36%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멀전 코퍼레이션이 플러스 13.25%, 비트코인이 12.1% 올라갔고요. TNA,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죠. 4.53%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1.82, iShares 러셀 2000 ETF IWM이 1.74%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요. 일단 블록이 마이너스 0.93, 블루버드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1.03, 아이트론 마이너스 2.81, 앱러빈 마이너스 3.6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62, 테슬라 마이너스 3.64, 알파벳 마이너스 4.00, 엔비디아 마이너스 8.75,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마이너스 11.52,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12.44, 엑셀리스 마이너스 13.97, 마지막으로 AMD가 16.54%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의 전망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이번에 하락 추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이번에는 정말 조정장까지 이어질 것인지 이러한 의문 부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는 어떠한 전망이 대두되는지 7가지의 기술적 지표를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S&P 500 지수는요, 지난주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화요일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 랠리에는요, 소형주 및 이전에 선호도가 낮았던 기차 주식의 지속적인 강세가 동반되면서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소형주 중심으로 랠리가 나타나면서 S&P 500 역시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죠. 자, 그런데 7월 17일 수요일이죠. 그때부터 8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매우 특이한 점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다우존스는 24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 30개 중에 22개는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순환주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죠. 한편 시장의 고공행진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급락하면서 S&P 500의 하락을 이끌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AMD 같은 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 두 종목은 다우지수에는 톡하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편 미국의 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요, 이날 1% 하락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S&P 500에 대한 전면적인 매도 신호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시장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보였던 모습은요, 돈이, 자금이 이동을 한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그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인공지능 수혜주,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가서요, 소형주라든지 경기순환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현재 S&P 500 차트는요, 5440 그리고 5490 영역, 그리고 또 하나는요 5370에서 지지선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주가가 5505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떨어지면 첫 번째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뚫리면요, 두 번째로 5370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5370이 돌파되면요, S&P 500은 더 커다란 약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5370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주가가 앞으로 한 2%에서 3% 정도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라고 부르는 기술적 지표인데요. 이 지표에 따르면 S&P 500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S&P 500은 플러스 4 시그마 수정 볼린드 밴드 위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7월 17일에 마침내 플러스 3 시그마 밴드 아래로 마감했다. 그리고 이러한 마감 추세는요, MBB 매도 신호를 촉발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는 휩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거래 시점이 아니었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5572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맥밀란 변동성 밴드 매도 신호가 발생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5505잖아요. 따라서 맥밀란 변동성 밴드로 봐서도 지금은 매도 시점이다. 이러한 신호가 감지가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풋콜 비율이죠. 풋콜 비율은요, 풋이라는 것은 주식의 하락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콜이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풋이 맞냐 아니면 콜이 맞냐, 이걸 보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차트상 저점에 근접해 있다. 이 얘기는 콜옵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가중 비율, 풋콜 비율을 보시면 지금 현재 상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해당 차트의 잠재적인 매도 신호를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여기인데요. 지금 현재는 가장 아래
아래쪽까지 떨어져 있죠. 이 얘기는 풋에 비해서 콜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weighted put call ratio 따라서 가중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 얘기는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강한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에 강한 약세 의견을 붙이기 위해서는요. 두 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요. 이거 역시도 올라가는 추세가 발견되면 그때 주식을 팔아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시장폭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폭, 마켓 브레스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죠. 이는 주로 소형주의 개선에 기인을 한다. 두 가지의 시장폭 부가지표가 모두 매수 신호에 머물러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7월 17일에는 폭이 약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스 오실레이터가 매도 신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요. 3일 정도 마이너스 브로스를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3일 내내 시장의 폭이 줄어들면 그때는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누적 거래량 폭입니다. 영어로는 Cumulative Volume Breath라고 부르는 거고요. CVB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전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의 거래량을 다 합치고요. 거기에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의 거래량을 다 합쳐서 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디 쪽에 거래량이 몰리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적 거래량 폭은요. 지금 매우 커다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해석이 가능하겠죠. CVB는 7월 16일까지 10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여기에 대한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뉴욕 증권 거래소의 사상 최고치 기록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게 되면요. 그 외에는 저항선이 없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빅스 지수입니다.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공포 지수는 저점에서 상승하면서 200일 이동 평균 위에서 마감이 됐다. 이거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빅스 매수 신호의 추세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빅스가 200일 이평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빅스 매도 신호의 추세는 아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매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매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요. 빅스의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위로 교차를 해야 된다.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를 넘어서면 그때는 우리가 빅스가 너무나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S&P 500 차트의 일반적인 긍정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강세 포지션을 유지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주식을 뭐 팔아야 되는 이런 정도의 나쁜 추세가 발견되진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7가지의 기술적 지표 다시 한번 핵심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S&P 500의 지지선이죠. 첫 번째 지지선은 5,440에서 5,490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5,505죠. 따라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뚫리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는데 5,370입니다. 따라서 5,370이 깨지게 되면 약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S&P 500의 수정 볼린저 밴드인데요. 수정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기술적인 지표가 하락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러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풋콜 비율인데요. 풋콜 레이시오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차트의 저점에 근접해 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콜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하지만 가중 비율을 보시면 지금 상승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조금 더 상승하면요. 매도 신호로 확정이 된다. 따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마켓폭 브레스 오실리에이터고요. 현재로서는 강세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의 폭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누적 거래량 폭이고요. 지금 현재 상승하는 종목의 거래량이 더 많은가 아니면 하락하는 종목의 거래량이 더 많은가 이걸 계산해 보면요. 아직까지는 상승하는 종목의 거래량이 더 많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매우 강세를 가리키고 있고요. 여섯 번째를 보시면요. 뉴욕 증권 거래소의 사상 최고치 기록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강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로 빅스인데요. 공포지수를 보시면 금요일에 빅스가 다시 200일 이평선 위로 마감을 하면서 빅스 매도 신호의 추세가 중단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요. 매도까지는 아닌데 빅스가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지금 현재 빅스 지수가 16.52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16.52는요. 200일 이평선이 14.26이기 때문에 14.26 위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20일 이평선은 13.48이죠. 따라서
13.48, 20일 이평선이 200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S&P 500의 모멘텀 업데이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8가지는 셀, 매도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8가지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50일 이평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5,423 그리고 5,409에 50일 이평선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5,400이 뚫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50일 이평선은요. 보통 단계적인 추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지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조금 더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S&P 500의 6개월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채널이 보이는데요. 이 채널의 가장 하단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채널을 벗어나지 않고 위로 다시 상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5,500선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6개월 주가 차트를 보시면 5,500에서 또 하나의 지지선이 아래 나와 있는데 바로 5,374입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기사의 첫 부분에서 살펴본 그 지지선이 여기 있고요. 정고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S&P 500은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소형주가 엄청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요, 수많은 소형주 중에 어떤 소형주를 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 소형주가 뜨는데 과연 어떤 소형주가 훌륭한 베팅처가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2주죠. 사실 미국의 소형주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투자자들은요, 랠리를 쫓아갈지 아니면 신중하게 투자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2000개의 중소형 기업의 실적을 측정하는 소형주의 벤치마크 러셀 2000 지수는요. 지난주 화요일까지 5거래일 이상 11.5%나 상승을 했고요. 2020년 4월 이후에 5일간 가장 커다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 섹션에서는 상승분의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다. 지금은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융, 헬스케어, 산업 부분을 추적하는 일부 소형주 중심의 상장지수 펀드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수요일 스파이더 S&P 지역은행 ETF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2018년 11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또한 화요일에 스파이더 S&P 바이오테크 ETF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월 이후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화요일 iShares 미국 산업 ETF도 2% 이상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소형주 중심의 ETF가 대부분 다 상승 추세를 보였던 것이 지난 한 주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포트폴리오 매니저 브렛 라이너라는 전문가가 등장하는데요. 지난 5거래일, 지난주 화요일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본 것은 놀랍고 역사적인 일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소형주가 급등한 적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소형주 기업의 펀더멘탈적으로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펀더멘탈이 개선돼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밸류에이션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확실히 최근의 소형주의 움직임은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든지 특히 지난주 6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시적인 뉴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9월에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형주가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인 세율을 현행 21%에서 15%까지 낮추고요. 금융 규제 당국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소형주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방은행의 주가가 막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어제 새로운 뉴스가 발견이 되죠. 바로 일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됐고요.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에서 철수를 하고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라는 성명이
사망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됐죠. 트럼프의 상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요. 트럼프가 당선되었던 2016년과 비슷한 랠리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때 이제 2016년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정크 스톡 랠리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익을 잘 나타나지 못하는 이러한 소형주들이 굉장히 멋진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현재 소형주 시장에도 이러한 우호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가총액 가중 또는 지수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소형주 ETF에 투자하는 것은요. 이미 부채가 많은 시장 부분에서 최악의 운영자 중 일부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을 추종하는 IWM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치면요. 그 2000개 종목 중에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도 많이 있고요. 또 부채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러한 소형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주식을 한꺼번에 투자해야 되는 단점이 포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대안이라고는 S&P 600이 있겠죠. S&P 600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소형주 중에 지금 현재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고 있는 600개 기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요. 액티브 전략이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몰캡은 일반적으로 대형주보다 부채 부담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2개월 동안 iShares 러셀 2000 ETF의 순부채 대 에비타 비율을 보시면 3.69배입니다. 자, 그런데 대형주가 모여져 있는 S&P 500은요. 1.63배거든요. 따라서 부채가 지금 대형주에 비해서 소형주가 2배 이상 더 높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부채가 많은 것이 소형주의 현실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라이너라는 전문가는요. 투자자들이 소형주에 대한 노출을 원한다면 액티브 전략, 그 얘기는요. 특정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소형주는요. 내재적인 위험을 제공하지만 특히 펀더멘털 지향에 초점을 맞춘 액티브 투자는 패시브 투자에 관련된 리스크 없이 일부 소형주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과 빠른 수익 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 사라, 액티브 전략에 투자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리만 우지 입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소형주에 접근할 때는요. 보다 보수적인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낫다. 수익성이 높고 레버리지가 낮으며 배당금을 주는 이런 종목에 집중을 해라.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낮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소형주가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저런 소형주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펀드멘탈을 체크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탑 18으로 선정한 하반기 미준 탑픽 중에 소형주들은 어떠한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이 좋은 종목을 찾아야겠죠. PEG를 포워드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좋은 종목들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PEG라는 것은 P 레이쇼를 성장률로 나눈 거죠. 따라서 PEG가 1.0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블록 같은 경우는 0.49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그 밖에도 이머전도 괜찮죠. 이머전 같은 경우는 0.54. 자, BLBD는 블루버드 코퍼레이션이죠. 0.56으로 굉장히 저렴하고요. SMCI가 0.70, 그리고 앱러빈이 0.76, TSMC가 0.96까지 떨어졌고요. AMD도 0.99입니다. 제타 역시도 1.13이니까 나쁘지가 않고요. 엔비디아가 1.29.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좋은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밸류에이션만 좋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수익률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인컴을 먼저 기준으로 보시면요. 현재 IMMR, 이머전 같은 경우는 62.74%의 엄청난 높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적자 기업이 아니라 흑자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진 순이익 마진을 보이는 기업이 이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밖에도 엔비디아가 53.4, TSMC 37.85, 마이크로소프트가 36.4, 구글이 25.9. 따라서 소형주보다는 확실히 대형주들이 좋은 순이익 마진을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엑셀리스는 22.16%로 괜찮고요. 앱러빈도 16.48%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캐시플로우 마진을 좀 보시죠. 일머전이 독보적입니다. 42.45%고요. 앱러빈이 28.63%, 그 밖에도
밖에도 제타가 17.25%, AMD가 10.46, 엑셀리스가 9.04, 그리고 블루버드가 7.45%, 아이트론이 6.36으로 나쁘지 않은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어떤 기업이 부채가 많은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겠죠. 가장 위에 위머전 같은 경우는요, 데투 에퀴티가 0.02%입니다. 따라서 부채가 아예 없는 기업이 이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AMD는 5.33%,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가 5만 3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도 나쁘지 않죠. 5.62%, 엑셀리스가 8.26%고요. 자, 그 밖에도 다른 성장주를 보시면요, 블록이 28.5%, 내 돈이 100만 원이면 부채는 28만 원이고요. 아이트론도 괜찮죠. 35.16%,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SMCI도 37.3%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한 주 동안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따라서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요, 어디까지 떨어질런지, 지금이라도 주식을 조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는 사기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자, 과연 지금 현재 차트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의 하방 목표를 고려해야 할 때다. 그 얘기는요, 당분간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어디에서 반등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테마는 반도체 및 기타 성장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주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메가테크 성장주의 우위가 더 이상 유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당분간은요, 성장주들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기술적인 분석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엔비디아의 단기 차트를 보시면요, 6월 중순 그리고 7월 중순에 1년에 약세 휩쓸림 패턴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베어리시 인걸핑 패턴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틀간의 캔들 패턴을 보면 상승한 날을 하락한 날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루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날에 바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락폭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첫날의 가격 움직임을 따라서 상승폭을 집어삼키는 패턴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심리가 반전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베어리시 인걸핑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140달러를 테스트할 때 이 패턴은요, 트레이더들이 그 강세를 이용해서 매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요, 7월 중순에 이러한 모습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는데 140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최고점까지 쭉 올라가고 있는데 140을 찍자마자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한동안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영차 주가가 다시 힘을 내죠. 그래서 비슷한 수준까지 쭉 올라가는데요,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부분은요, 전에는 140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140까지 가지도 못하고요, 한 135를 넘어가니까 바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미 최근 사상 최고치에서 15%나 하락한 상황에서 장기 상승 추세의 추가 되돌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이 대두가 되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7월 초에 135달러 부근의 고점은 최고치보다 낮은 고점이 확인된 것이다. 아까 보시면요, 140 근처까지 갔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7월 초에는요, 135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최고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들이 마침내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음을 확인해 주는 거다. 따라서 이는요, 장기 상승 추세의 잠재적인 정체 가능성을 시사하는 좋지 않은 기술적인 분석의 결과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이후 하락장에서 엔비디아가 저점을 높게 형성할 수 있다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저점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저점이요, 전의 저점에 비해서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엔비디아는요, 약 120달러로 이는 6월 중순에 가장 최근 스윙 저점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 지지선은요, 4월부터 6월 랠리의 국면에서 38.2% 피보나치 되돌림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20달러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지표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50일 이동 평균선과도 일치한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엔비디아의 50일 이평선은 사실 120이 아니라 117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7이 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만약에 지지선을 돌파한다면, 따라서 120달러를 하향 돌파하는 것이 확인된다
된다면, 따라서 117에서 120달러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새로운 스윙 저점,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피보나치 지지선의 유지 실패, 세 번째로 4월 저점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평선 하향 돌파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나 악재가 겹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120달러, 117달러 아래로 밀린다면요, 다음 하방 목표는 약 10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준은요, 61.8%의 되돌림 수준이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100달러까지 하락하면 6월 고점 대비 거의 30%나 하락하는 셈이고요.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시장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현 수준에서 저점을 형성하고요, 6월과 7월 고점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 대형주 반도체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117에서 120 사이 이 부분이 지켜지는가, 아니면 여기서 뚫려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식 모멘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10가지는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7가지는 중립, 그리고 9가지는 매수를 주장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중립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50일 이평선은 120이 아니라 사실상 117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는 지금 116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된 걸 보니까 117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아까 100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이 아니라 84에서 76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6개월 주가 차트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전저점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100달러 근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120에서 117 정도가 뚫리는가 뚫리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1년 차트인데요, 1년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지표가 나옵니다. 왜냐면요, 여기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채널의 가장 밑부분까지 도착을 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채널을 뚫고 나가는가, 아니면 뚫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래해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주가가 과연 117에서 120 사이의 지지선을 지켜줄 것인가, 다시 한번 상승 채널 안에서 주가가 형성될 것인가, 이러한 크리티컬한 모먼트에 모여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관련해서요, 굉장히 커다란 긍정적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지선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서 새로운 플래그십 AI 칩을 준비하고 있다는 바람직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미국의 수출 통제와 호환되는 중국 시장을 위한 새로운 플래그십 AI 칩 버전을 개발 중이다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이 일제히 밝혔습니다. 이 AI 칩 대기업은요, 3월 달에 올해 말에 대량 생산 예정인 블랙웰 칩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이 시리즈 중에 B200 GPU는요, 챗봇의 답변을 제공하는 것 같은 일부 작업에서 이전 제품보다 무려 30배 더 빠른 굉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H100만 가지고도 인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칩에 비해서 30배나 더 빠른 칩이 드디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소식통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중국의 주요 유통 파트너 중에 하나인 인스퍼랑 협력을 해서 잠정적으로 B20로 명명된 칩의 출시 그리고 유통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유통 업체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요, B20죠. 따라서 B200가 제대로 된 GPU고요. 여기에서 일부 기능을 좀 감소시킨다. 따라서 B20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2023년 중국 군대에 도움이 될 만한 슈퍼컴퓨팅의 돌파구를 막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엔비디아는요, 중국 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맞춤화된 3가지의 칩을 개발해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H20고요. 두 번째가 L20, 세 번째가 L2인데요. 이번에 드디어 B20라는 새로운 중국용 칩을 새롭게 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B20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중국 매출이 그렇지 않아도 좀 걱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식의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년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 왜냐하면 정고점이 뚫리는가 뚫리지 않는가 여기에 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채널 안에 지금 주가가 몰려 있거든요. 따라서 예전에는 여기까지 오면 여지없이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전해드리는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해 보기를 바람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이고요. 트럼프 덕분에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죠. 금요일 비트코인 가격은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수용 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경선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보도로 인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계속 힘을 얻으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경선에서 탈락을 했죠. 따라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다. 좋은 추세가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가장 커다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요, 금요일날 6%나 상승을 하면서 6월 13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67,23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은요, 3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73,798달러보다 여전히 8% 이상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는요, 60% 가까이 상승을 했다. 따라서 전고점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올해 들어서 좋은 추세가 계속해서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슬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피터 애벌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차기 미국 행정부가 암호화폐에 더 우호적일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암호화폐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전직 대통령 시절에는요, 암호화폐 업계를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바꿨죠. 따라서 이제는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비트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있습니다. 내슈빌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참여를 하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요, 7월 27일 오후 3시에 이 행사에서 연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내는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요, 이 연설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에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 모멘텀 지표 중에 2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9가지는 중립, 15가지는 매수를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도 64로 가장 좋은 시점에 모여 있죠. 70을 넘어가지도 않고 지금 현재는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평선도 다 깨졌습니다. 10일, 20일, 30일, 50일, 100일, 200일 모두 이평선을 넘어서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 좋은 가격의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1년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지금 현재는요, 박스권의 상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중이죠. 따라서 72,000에서 73,000 사이에 굉장히 커다란 저항선이 있긴 합니다. 과연 이 저항선을 뚫고 나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 할인 이벤트가 이제 하루 있으면 마감이 됩니다. 7월 23일 자정까지 진행되는 미존 40% 할인 이벤트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내일 드디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페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국부터 말레이시아의 페낭까지는요 1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방송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여독이 좀 빨리 풀리게 되면 목요일 날 그리고 늦어도 금요일부터는요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실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